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김민재입니다. 자, 저희 톡스타 오늘도 힘차게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힘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모두 다 도와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통해서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이렇게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해 보실 수 있고요.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채팅까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1부, 2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스타분들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사야 할 종목과 사지 말아야 할 종목들 낱낱이 구별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1부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접수는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8시가 아직 채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별톡방에 출석 체크해 주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 뒤에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 넘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준비를 해뒀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 내드릴 거예요.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오로지 5분께만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힘차게 퀴즈 풀어보시고 알차게 선물까지 챙겨가는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시간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픈. 네, 오늘 제 손가락이 없네요. 보겠습니다. 자, 우리 키트님께서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출첵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키트님, 감동이에요. 우리 키트님 정말 의리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를 위해서 마음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별톡방에 글을 남겨주시다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키트님,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저희가 함께 한다면은 월요일장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사지 말아야 할 종목과 사야 할 종목 특별하게 좀 구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쿨라인님 오셨네요. 에이주님, 오프라인 교육 신청해놓고 오늘 못 갔네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오프라인 교육이 있었던 날인데 첫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신청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었는데요. 우리 쿨라인님 아쉽습니다. 혹시라도 이틀째 되는 날 참여해도 괜찮은지 잠시 뒤에 김본스타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으로 받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놀러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출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끝까지 톡스타 함께 하시면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량주 단기 매매와 개별주 변곡점 매매 그리고 테마주 예측 매매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공시선생 이강민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직 사지 마라의 김몬스타입니다. 네. 어제 제가 안 보였죠. 예, 제가 어제 민방위,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민방위 소집에 응하고, 민방위 소집이 근데 왜 하필 8시여가지고, 8시에 여기 1시간 만에 오기 쉽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멀리 오지에 사는 건 아닌데, 서울 이렇게 잠실 쪽에 사는데요. 좀 오기 힘들어가지고요. 예, 어제 못 뵀는데, 오늘 뵙네요. 네, 오늘 뵀는데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시장 오늘 좀 아쉽습니다. 서로 관망세 눈치 보기 하다가 결국 밀렸어요. 결국 밀렸는데 역시 우리나라 시장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우리나라 시장은 중국장 안 가면 안 가는 것 같아요. 중국장 밀리니까 바로 그냥 밀려버리는데, 중국장 밀린 부분들도 물론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예전에는 중국장 이 정도 밀렸으면 우리나라 더 크게 밀렸을 텐데, 네, 그나마 조금 낫다. 근데 이거를 참 위안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면, 그전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밀릴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안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오늘 시장 좀 약간 침울하게 좀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올라간 종목도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뭐 경업주 같은 거 많이 올라갔는데 경업주 철도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오늘 뽑았습니다. 시세를. 근데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얼만큼 이걸 받아주느냐 문제인데 과연 받아줄지 뭐 약간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주식시장 한 곳으로만 집중해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안 됐을 경우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거 좀 얘기 드리고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바로 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식 사지 마라는요. 사지 말 주식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항상 맨날 사라고만 여기저기서 하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니까 뭐 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솔직히 그런 걸 많이 방송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오늘은 이제 한 분이 사연상 못 나오셔가지고요. 오늘은 딱 한 번 모셨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토론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분하고 오늘 봉수 선생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시장이 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안 간 거나 다름없어요.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시장이 이 방송 제가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금요일날 이 주식 사지 말라 하는 이유가 금요일날 넘어가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약간 시장이 관망. 예. 평균적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예.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빠진 상태에서 조금, 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방송 하는데,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시장 대응하셨는지 한번 내용 한번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번 주는 시장이 웬만하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오기 전부터 약간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뭐 예상했던 흐름대로 지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은 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그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뭐 종목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대응하기 힘들고 그랬을 텐데 이번 주는 미리 또 지수 하락에 대한 대비를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버스라든지 또 하방에 대한 그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주 매매를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결과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아니, 도대체 기간 왜 이렇게 많이 파나요? 기간 안 사요, 기간이. 연기금 빼고는 기간이, 사질 않습니다. 지금, 기간 연말에 배당 안 받을 생각인가 봐요. 예. 물론 우리나라 배당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만. 네, 그렇죠. 일단, 예. 뭐, 기간 매도, 외국인도 사실 매도인데,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 이 상황. 솔직히 기관 코스닥 1조 1000억 매도거든요, 11월에만. 그렇죠. 이게 뭔가 불안해요. 올라가도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 수급 동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시는지. 외국인이 매도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으로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존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과거의 기관 같으면 이 정도에서는 방어를 해주면서 특히 또 연말에 그렇죠. 윈도우 드레싱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때 무리하게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엄청나게 때려부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조금씩 매수는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매수는 했는데요. 코스닥 쪽을 거의 뭐 투매하듯이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건 코스닥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흐름이니까 사실 그 기분도 안 나고 또 종목들도 움직임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좀 어떤 그 중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접근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던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이 또 충실하게 또 열심히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불안한 거는 개인 투자에만 죽어라 하고 있다는 게 불안합니다, 지금. 예. 개인이 열심히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서 또 부담 없이 던지는 것 같고요.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사실 계속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추세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매수를 했다가 또 그런 흐름인데 개인이 중요한 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시장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일단 기간이 이제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리포트는 다 바닥이라고 리포트를 내서 일단 그런 리포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익 사지 마라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 시간에는요, 일단 이미 틀린 리포트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틀릴 것 같은 리포트 찾아보는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이미 틀린 리포트 왜 스푼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입니다. 자, 이거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예. 준비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유가 관련된 얘기긴 한데 유가입니다. 예. 유가 관련 얘기긴 한데요. 제가 유가 관련된 얘기를 정말 엄청난 조사 분석과 함께 제가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다들 자 국제유가. 자, 먼저 KB증권에서 요즘 유가가 폭락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대충 감 오실 거예요. 예, 그렇죠. 폭락은 했는데 폭락을 사실 이제 폭락 안 한 걸로, 그러니까 고유가다라고 하는 것들만 다 찾아봤거든요. 예. 자, 이제 먼저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대체 투자. 자, 대체 투자라고 기관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채권, 주식, 그다음 부동산 SOC 이런 걸 대체 투자라고 하거든요. 대체 투자 쪽을 꼭 부동산 SOC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고유의 투자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걸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체 투자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대체 투자 애널리스트긴 한데요. 주식을 건드셨어요. 그래서 주식 쪽에서 써야 되는 리포트인데, 그래서 좀 틀렸나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으실 것 같은데, 자, 고유가 시대에 생긴 MLP 기회. 얘가 기회가 생긴 MLP라고 했어요. MLP가 도대체 뭐냐? 보시면은 리포트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걸로는 교육용으로는 좋은 리포트예요. 그렇죠. 리포트는 교육용으로 좋은 리포트는 되게 많아요.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70 기준으로 등락하는 고유가 시대에는 벌써 틀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포트가 언제 나왔냐면 10월 16일.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70 때 내신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투자에 MLP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MLP는 대부분 MLP가 이제 마스터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히 이제 보시면 나올까요? MLP는 자산 대부분을 미드스트림, 그러니까 석유 유통 저장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서 유가 수준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현재 유가 수준이죠. 그럼 현재 유가 수준 아니니까 지금은 유가가 $50 초반대잖아요. 예, 그렇죠. 네, $20 나지고. 예. 정확히 따지면요,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거의. 근데, 이걸로 이제 주로 투자할 것이 뭐냐라고 이제 하는데, 아예 그냥 여기 딱 정해놨어요. 자신 있었나 봐요, 이거. 예, 미국 MLP 기업에 직접 투자해라. ETF로. 이 중에서 미국 상장 ETF 중에 AMLP를 추천한다. 예, AMLP가 뭐냐면은 이제 코드 번호거든요. 코드 닉네임인데 치면 나와요. 차마 보여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금방해가지고. 예, 차마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이제 리포트를 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리포트 가져오면서 드린 얘기는 뭐냐면, $70를 못 맞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진짜 전망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뭐 후속이 나와야죠, 뭔가. 전혀 이분 이런 방구도 없으십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데 비단 이 증권사의 문제냐? 그건 아니고요. 맨날 증권사만 하니까 좀 재미없다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출입은행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할 텐데 수출입은행이 또
이제 또 뭔가 전망 자료를 내셨어요, 또. 근데 전망 자료를 내셨는데 이 전망 자료가 뭐 내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전망 자료를 낸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타이밍상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전망 자료가. 지금 이제 전망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출입은행에서 어떤 리포트냐면요. 수출입은행 자료 중에 어떤 리포트였냐면 2019년 경제 전망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유가 전망, 향후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전망한 거예요. 아, 예.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수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석유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 전망 자료를 많이 참고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일반 기업들에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뭐 안타깝긴 한데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이후 오펙 감산 지속과 최근 이란, 베네수엘라 공급 차질. 이것도 날짜가 10월 8일입니다. 일단 이란 감산 들어가기 전에 이란 감산 조치 있다고 나오기 전에 감산 나는데 오히려 8개국 제외하면서 역전됐죠 상황이 지금. 예, 그리고 쭉 밑에 내려보시면은 지금 고유가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 자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2019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소비 둔화, 오펙 감산 종료 등 수급 규모 회복이 전망된다. 그러면서 이제 초과 수요를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오른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어떤 거를 제시를 했냐면 잠깐 누군지는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자, 최근 국내 기관들이 유가 전망 해가지고 본인의 의견이 없어요? 일단 다른 분들 의견 가지고 이걸 믿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은 영국 원유 중개회사에서 2018년 배럴당 $100도 달가는 제가 이 리포트 알거든요. 아, 예. 정말 오래된 겁니다. 예. 되게 오래된 걸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아. JP 모건 배럴당 $90 상승 가능. 이거 같은 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7월, 8월이거든요. 거의. 예. 예, 좀 따끈따끈한 거 잘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란 제재 영향으로 2018년 11월 이후 $100까지 상승 가능. 이거만 보면요, 유가 $100 가는 그림이에요, 거의. 그렇죠. 벌써 한참 넘은 것 같은. 한참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분석이 다양한 토대로 좀 분석하는 게 좀 결여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럼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으로 좀 판단하시면 돼요. 자, 2019년이 되면 주로 뭘 하냐면요. 보통 2019년 오기 전에 이제 2018년 말이죠. 지금 연말에는 주로 뭘 하냐면 각 증권사들이 내년 경제 전망 리포트를 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리 내신 분들이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낸 거예요. 아, 예.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예. 미리 내년 경제 전망을 냈습니다. 아. 자, 먼저 첫 번째 교보증권입니다. 교보증권 그나마 근데 양호합니다. 교보증권은 뭐라고 봤냐면 내년 평균 $70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 예상했어요. 네, 예상했는 이하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그런데 수요가 좀 늘어나고 공급이 우위를 보일 거다. 교보는 그나마 낫습니다. 공급이 우위를 보일 거다라는 약간 전망을 좀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은 키움입니다. 자, 키움인데, 자, 키움증권에서는 이제 이게 키움증권 2019년 경제 및 외환시장 전망이라는 리포트 페이지 어마어마하게 공들여서 쓰신 거거든요. 국제유가, 고려한 소비자 물가 고점 둔화 가능성 하면서 국제유가를 제가 봤을 때는 한 거의 $70대로 가정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70대로 갈 거다라고 $71 가정하셨네요. 또 $71를 가정했고요. 그 다음 한번 또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예, 다음 거는 뭐냐면 KB증권입니다. KB 아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보시면은 KB는 아예 그냥 딱 써놨습니다. 자기들 딱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유가가 자기들은 68.3달러 기록하면서 2018년 소폭 증가 전망인데 이 부분 때문에 거의 67, 8달러로 거의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자, 제가 이거 시간 순서대로 맨 먼저 낸 데랑 그 뒤로 낸 데입니다. 지금 이거 신한금융투자인데, 자, 신한금융투자 거 다시 볼게요. 자, 신한금융투자 걸 보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인데, 신한금융투자의 유가 전망이 $67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죠? 예. 도대체 분석을 뭘로 하는 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낸 데가, 이제, 어디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H증권사입니다. H증권사는 대폭 낮췄더라고요.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심지어 $60 밑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망된 데는. 네.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70, 71, 68,
67 점점 내려가죠. 이게 점점 최근에 낸 리포트가 점점 유가 전망이 낮아요.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니 지금 유가 보고 내년 유가 결정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유가 레벨대를 보고 내년 유가 레벨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 분석에 특별한 근거나 뭐 자료나 뭐 이런 게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전망에서 위아래 밴드 해가지고 그냥 내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전망도 다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참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후속 리포트를 계속 내주셔야 돼요. 계속 이 부분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자기들이 후속 리포트를 내주셔야 그래야 혼돈이 없어요. 고유가 아까 MLP 그거 자산 투자라고 했는데 저 그거 폭락했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다 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가다, 고유가가 될 거다, 고유가를 기반으로 해서 전망을 쏟아냈으니 당연히 석유화학 쪽은 안 좋다고 할 거고 정제는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그럼 다 틀려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한두 종목 틀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종목이 다 우르르 다 틀려버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도 참 혼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전망 리포트를 낼 때도 좀 이렇게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당장 급변한 사건이 생기면은.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 리포트를 잘 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복주선 행사님. 예. 뭐 유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에 관련된 업종들 이 정도면 완전히 좀 변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제 50달러로 확 내려버려 왔는데 예. 그러면 이제 70달러 때하고 물론 50달러 레벨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럼 유가 관련주들을 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 항공주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건지 뭐 그런 걸 한번 좀 문의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그 최근에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항공주들이나 이런 좀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이번에 갑자기 너무 단기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유가가 그동안 꾸준히 계속 상승했을 때 이게 좀 유가가 좀 심하게 간다. 오히려 오버슈팅 한 거다,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유가가 제가 생각했던 흐름보다는 좀 빨리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60달러에서 65달러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가 좀 힘들겠다. 왜냐하면 당분간 좀 이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그 이후에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유가도 주식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기적인 어떤 그 흐름에 의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한 나머지 이게 최근에 뭐 변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변수도 생기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리포트가 나오고 뭐 변수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된 상태고요. 항공주나 특히 뭐 이쪽은 크게 이렇게 더 가기는 조금 힘들다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장기간 좀 유지가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더 하락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데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뭐 너무 크게 이렇게 생각하고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가 부분은 역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역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하고 다시 좀 등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약간 언더슈팅 좀 한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저유가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저때 이 저유가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제가 생각했던 저유가 포인트는 뭐냐면 유가가 좀 떨어져야 네, 그렇죠. 물가가 좀 안 오른다. 물가가 그렇죠. 안 오르면 금리를 안 올릴 수 있겠구나. 예, 그렇죠. 약간 이 발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쪽 발상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걸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지 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아직 저도 반반인데 과연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계속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유가를 계속 짓눌러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의문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본적인. 그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존의 유가가 한동안 침체돼 있었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이게 유가가 낮았는데 물론 셰일가스나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정치적인 그런 흐름으로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어떤 대치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특히 이제
오일을 생산하는 그런 국가들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유가를 계속 이렇게 좀 붙들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다시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고 좀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일정 수준이 되면 다시 또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항공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됐다. 뭐 이렇게. 예, 그렇죠.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다른 쪽 이유에서 또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네. 또 사실 한직칼 같은 경우는 이상한. 그렇죠. 네. 경영권 분쟁 뭐 그런 이슈가 났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은 계속 갈 수 있는데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가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이벤트나 이슈 그리고 어떤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한국은 시장이에요. 시장. 네. 지수가 여기에서 평이한 흐름만 가준다고 하면은 개별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수가 크게 다운되면은 그때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해도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역시 이 저유가에 대한 그런 매력들은 있지만은 당분간은 좀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주가의 단기 반등은 좀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직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장하성 씨가 그렇죠. 장하성 펀드를 한번 예, 장하성 펀드가 있었죠. 지배구조 개선 펀드.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종목을 기억하는 동서인데 예. 동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동서 대주주한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오히려 주가를 더 올려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 지배구조 개선은 실패하고. 예. 예, 약간, 오히려 대주주 좋은 일만 하셨던 그런 기억은 좀 있습니다, 장하성 펀드가. 근데 아, 예. 이번에도 약간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해가지고 예. 좀 주주들의 그런 강한 모습을 좀 소액주주들의 강한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좀 예, 듭니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 좀 힘이 약하죠. 네, 약합니다. 예, 그렇죠. 어떤 우호 세력들이 있어야지 좀 더 되는데, 있어야 돼요. 예, 지금 9% 정도 가지고는 네. 정말 힘들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약간 장하성 펀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약간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물론 장하성 씨한테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거예요. 좋은 취지에서 그렇죠. 시작한 건데 이게 결과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다. 뭐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워낙 배당도 짜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좀 맞습니다. 개선시키려고 네, 했었던 좋은 취지에서 한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가 한번 관련한 거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자 이미 틀린 거 좀 한번 볼게요. 자 이미 틀린 거 보는데 이게 오늘 좀 따끈따끈한 이슈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이미 틀린 거와 이제 앞으로 틀릴 수도 있는 거. 두 개 동반해서 가져온 거나 다름없는데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자,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IBK 투자증권 등등 외 다수. 예, 너무 많아서요. 예, 이거는 심지어 11월 달 내에만 리포트 낸 데가 어마어마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 자, 미래에셋대우도 뭐라고 했냐면요. 2019년을 기대하기에 충분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제시했고요. 자, 하나금융투자. 전기차 배터리 동박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제목 셉니다. 제목 세요. 물론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뭐 사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거 흠잡을 데는 없습니다. 하나투자증권 본격적 성장이 기대된 2019년. 예, 이러면서 이 증권사들이 쭈루루 뭐라 그러냐면 목표가를 62,000원에서 7만원까지 제시를 했어요. 하나투자증권 7만원 제시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주가는 4만원입니다. 예. 49,950원. 네. 오늘 하루에 10% 폭락했죠. 자, 모든 증권사가 다 매수 추천했는데, 뭐, 글로벌 점유율 1위다. 예, 일렉포일. 예, 글로벌 점유율 1위고, 중국 등 전기차 성장에 따른 수혜가 있다. 그 다음 BYD, LG화학, 삼성 SDI 납품하니까 끝난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리포트를 최근까지만 해도 주구장창 냈는데, 예, 오늘 갑자기 두산이, 나 동박시장 진출한다.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오늘 전기차 다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특히 일진머티리얼즈가 이제 치명타를 맞았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리포트 나올 때 목표가 7만원을 제시한 하나투자증권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목표가 7만원을 보고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익을 추정한 걸 제가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 PR이 40배예요.
PR 40배를 지금 40배를 목표가로 제시한 거예요. 저 어떻게 리서치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업종 평균으로 갈 수도 있고 성장성을 감안할 수 있는데 프리미엄을 줘도 너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NH투자증권 오늘 따끈따끈하게 2차 리포트를 냈습니다. 2차 전지 업체향, 동반 물량이 모두 이탈한다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나온 주가의 폭락이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걸 이제 틀릴 거다라고 저는 갖고 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좀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닌지를 후속 리포트도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쓰신 분들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죠. 어차피 이 리포트가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주가 뷰기 때문에 뭐 지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가정 자체가 몇 가지 틀린 것들이 있고 너무 프리미엄 많이 준 것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전체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후속 리포트를 몰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리포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NH투자증권 제가 접수했어요. 예, 저가 매수기에 이거는 극단적인 거다. 제가 별로 극단적인 주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복주선 스타님. 자, 일진머티리얼 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배터리 업체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 오늘 주가 하락이 이게 시작일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좀 지지면에 가다가 좀 뭔가를 결정적인 게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V자로 반등할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예. 일단 한 대 세대 맞았으니까. 예. 뭐 그런 면도 있고요. 사실 이 일진머티리얼즈는 뭐 종목 상담하다 보면 단골이죠, 단골. 예, 단골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골이 된 이유가 있어요. 예. 증권사들에서 그렇죠. 독점이다. 그렇죠. 1위다. 예. 전체 1위다. 예.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사야지.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적정 주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는 평택촌놈 기술주가 적정주가를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그때는 못 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제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이게 이제 일진머티리얼즈가 평택촌놈 적정주가로는 14,600원입니다. 네, 14,000원. 이거 그럼 심각한 그래서 적정주가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좀 이게 올라가고 이거 밑으로 떨어져서 다시 만나서 그렇죠. 수렴을 하겠죠. 그런데 수렴합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꾸준히 좋게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좀 좋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상승이 너무 과도했어요. 너무 과도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5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5만 원 넘어갈 때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렇게 지금 당황스럽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수급적으로 이제 기관이 좀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수급도 좀 볼 필요가 있죠.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수급을 떠나서 주가의 가격 메리트. 가장 현물에서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가격 메리트가 있어야 뭐 기관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떤 세력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진머티리얼즈나 전반적인 전기차 테마주들 LNF라든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물론 좋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도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너무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력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가를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같이 또 한데 올라올 것도 못 올라오고 이제. 그렇죠.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악화되는 거죠. 네. 최근에 이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어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악재성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같이 꺾이는 흐름이고요. 자연스러운 하락 구간에서 지수,
그리고 어떤 그 악재까지 겹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추세적으로는 일단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3만 원 이탈은 뭐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단기 매수 기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좀 당분간 관망하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확인 매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안 좋은 종목들은. 예, 그래서 좀 섣불리 덤비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아까 이제 리포트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틀릴 수 있는 리포트라고 해서 NH투자 할 거고, 오늘 따뜻한, 예, 오늘 주가는 과도한 우려다. 이거는 과도한 우려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 드렸는데, 사실 일지모티어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공장 새로 가동 들어가면 전체적인 캐파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두산이 들어오고 이미 SK는 이미 KCFT라고 해가지고 지분 인수해가지고 이 동박시장 진출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일진머티리얼즈가 대기업이 아닌데 그렇죠, 과연 그렇죠. 이 부분 초반은 시장이 정말할 수 있는데 나중에 네. 치열하게 경쟁이 붙으면은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요. 물론 기술력이 뛰어날 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당장 버틸 수 있을 거라 보는데 그 뒤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리포트에 나오던 대로 독점하던 상황에서 예, 독점이었잖아요. 그건.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따라오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고질적인 한국 어떤 그 기업들의 어떤 그 뭐 인력이 누출된다거나 예,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크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제 나눠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시장을. 그랬을 때는 이게 그동안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갑자기 부각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주가가 지금 흐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예전 같은 기대로 좀 이걸 바라보기에는 약간 좀 쉽진 않다. 그렇죠. 예. 그게 모든 시장이 어떤 정말 그 좋은 흐름을 보이는 시장이 있으면 반드시 그 후발주자들이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표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히 MLCC도 그렇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캠텍도 사실 지금 임급제 1위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포스코캠텍이 좀 밀렸는데 이것도 이제 다 똑같은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 분명히 또 누군가 진출할 건데. 네, 나오죠. 네, 그 양극재도 다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일지머티리얼즈가 여기서 당장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볼 때 그거 보고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습니다. 봤을 때 예, 맞습니다. 추가 좀 확인을 해보자. 예. 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 혹시 오해할까봐 이게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개인 투자자 직접 테스트해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좀 기다렸다가 좀 관망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좀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분명히 얘기 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종목도 오늘 급락 나 들고 계신 분들은 급락 나오면 이거 다 먹거든요. 이거 계속 주구장창 들고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의 좀 현명한 그 대응 방법을 이제 우리 스톡스타 스타님들이 좀 잘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 분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저가 매수 기회야. 참고로 그 얘기 드리자면 SK 하이닉스랑 그 삼성전자요. 예. 해외에서 그 해외 모건스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리포트 나왔을 때 매도 리포트 나왔잖아요. 예. 그때 과도한 우려. 예. 그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실적을 바탕으로 PER로 봤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목표 주가다라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걸 뭐, 한번. 예, 억울한 면은 있죠. 뭐, PER이나 이런 그런. 사실 그건 가치를 맞습니다. 봤을 때, 예. 안 가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배당을 안 주니까. 아, 그렇죠. 배당을 외국처럼 그렇게 많이 주면요. 더 가요, 주가. 그렇죠. 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배당을, 물론 배당 수익률로 보면 2%, 삼성전자 이게 2% 같더라고요, 드디어. 아, 근데, 예.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배당 수익 2% 찍은 거 처음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삼성전자 뭐 배당 수익 2% 뭐합니까? 배당 성향이 극악인데? 아, 그렇죠. 배당 성향 자체가 극악이에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만 꼭 계속 얘기해서 좀 그런데, 뭐, 여러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오너가
예산 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주주들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 나도 주인이긴 하지만 나와 동업한 사람이 너무 이 주주들은 다 나랑 동업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전혀 깔려있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내 거야, 다 내 거. 예. 이게. 지분에 따라서 예. 같이 이렇게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건데. 예. 내가 왜 내 돈 왜 그렇죠. 주지? 막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전 세계에서 OECD 중에 배당 최악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맞습니다. 가장 최저예요. 예. 이렇게 배당 안 주는 나라가 주가를 가길 바라는 게 저는 좀 더 웃기다,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배당률이 1.7%였는데요. 네. 올해 이제 부랴부랴. 예. 예. 올해 이제 하도 이제 고용승계 막 하면서 엮여있는 게 많으니까. 예, 그렇죠. 배당이나 많이 받아 그 돈으로 예. 뭔가 더 해야 되니까. 예, 2.4% 정도까지 예. 올랐습니다. 다행이죠, 뭐. 예,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좀 심하다. 투기적으로 좀 심한 면이 있다,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아주 심하죠.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예. 주가가 분명히 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또 레벨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배당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배당을 안 주니까 내가 배당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들이 보고 저 배당 투자합니다. 그럼 걔 좀 바보 되죠, 웃어요. 바보. 바보죠. 아, 배당을 받기는 해? 이익 나도 배당 못 받는 게 태반인데. 그리고 뭐 배당률이 지금 뭐 한 2% 이제 2.4%였는데 배당 받고 나면 주가가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받아도 결국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투자, 배당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투자만 하냐? 매번 시세 차익 투자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단타만 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틀릴까 더 많은 거예요. 오렌 버핏 보십시오. 장기 투자 하시잖아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별로 뭐 네, 이렇게 한국에서 오렌 버핏도 포스코 투자하다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렌 버핏 실패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엮어서 한번 얘기해 봤으니까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바로. 자, 이제 증권사 리포트는 쫙 한번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 주식 사지 말아요.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주식 사지 마라. 자, 어떤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될지 우리 봉준호 선생님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아, 차바이오텍. 예, 차바이오텍. 최근에 저는 차바이오텍이요. 예. 사라고 저한테 돈을 떠밀어줘도 안 삽니다. 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면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관리 종목입니다. 네. 관리 종목 이게 이제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갑자기 관리 종목이 뭐 지정됐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주가가 폭락했었죠. 폭락했다가 쭉 이제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그 금융당국에서 자꾸 이제 그 바이오 쪽이 워낙 그 압박을 받고 좋지 않으니까 좀 네.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4년 이상 적자가 나도 관리 종목에 지정을 하지 않겠다. 뭐 사실 매출. 그것 때문에 바이오 살짝 떴습니다. 예, 그렇죠. 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뭐 시장에 거의 2천 종목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관리 종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굳이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예. 왜냐? 예전에 한번 시세 뽑아줬으니까. 아, 그렇죠. 줄기세포거든요, 또. 예. 이 줄기세포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흥분을 해요. 막, 그렇죠. 줄기세포? 되겠는데? 막 약간 이런 생각 하시니까 그렇죠. 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이런 관리 종목들이 정말 크게 다운됐다가 해제되면 엄청나게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네.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정상적인 종목을 하십시오. 정상적인 종목을 해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차트를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관리 종목 해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게 8월부터 9월까지 이미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강하게. 이거 잘못 들어가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예. 위험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서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돼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에서도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반등해서 반등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슈가 좀 나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뭔가가 확정된 사안이 나오고 확정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의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이제는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차바이오텍도 크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주식
시장의 어떤 그런 투자 측면이나 기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는 그런 뉴스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한 면이 있다고 하면은 굳이 불안한 걸 안고 그 종목을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안고 큰 수익을 노리시는데 그런 것들은 필히 칼날을 맞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네, 항상 대부분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비중을 정말 여기에다가 뭐 조금 소액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전체 100% 비중에서 뭐 한 5% 정도 들어가서 대박을 한번 노려봐야지 그럴 수는 있는데 대부분 들어가면은 뭐 50%나 이렇게 처음엔 들어가세요. 5% 들어가요. 네, 그렇죠. 밀리면 더 삽니다. 그렇죠. 더 사고, 더 네. 사고, 더 네. 사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예. 사실 전 차바이오텍에서 좀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면, 차바이오텍의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적자가 3년 지속에 1년 더 되면 관리 종목 되고, 한 해 더 되면 상장 폐지예요. 그렇죠. 상장 폐지를 안고 싸워보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차바이오텍.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IFRS라는 회계 기준이 어떤 회계 기준이냐면요. IFRS 상으로는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서 리서치를 그러니까 IFRS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나라 K갭 기준으로 회계를 했었으면은 리서치는 무조건 비용이에요, 다. 비용 처리입니다, 다 비용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 차바이오텍은 이거 리서치를 무형자산으로 자산 잡았어요. 자산으로 잡아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계를 물론 IFRS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재무제표 보세요? 숫자도 안 보시잖아요. 주석 보십니까? 주석 아예 안 봐요. 회계사도 좀 이거 IFRS 때문에 짜증나서 안 보거든요. 주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거 IFRS로 바뀐 뒤로 우리나라 재무제표 분석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2009년에 2008년이죠.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모 정부에서 바꾸셨는데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릴게요. 예. 잘 모르겠네요. 무슨 예. 정부인지. 거기서 바뀌셨는데 뭔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우리나라가 좀 재무제표 분석하기 좀 쉽지 않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차바이오텍 그러니까 재무에 나온 숫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특히 제약바이오. 그 부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주식 사지 마라 정보 나왔으니까요. 그럼 다 사지 말고 다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럼 투자에 대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안. 자, 복선 회수단님 투자에 대한 어떤 걸로 가지고 나셨나요? 오늘 또 이제 주식 선물 매도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대한항공. 예,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이래서 아까 유가 얘기하셨군요. 예. 이게 이제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실 단기적으로 좀 과도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쭉 밀리면은 사실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좀 살짝 반등한다거나, 단기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거의 한 33,0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 선물이 딱이네요. 예, 주식 선물 매도로 이번 주에는 대한항공을 한번 좀 다음 주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주식 선물 매도로 대한항공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진칼 지분 싸움 들어왔는데 대한항공도 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 살 필요가 없어요. 한진칼이 모의사기 때문에. 한진칼만 사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럼 자동이고 대한항공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어보신 분 있었어요. 분 있어가지고. 그분은 이제 주식교육을 처음부터 좀 다시 시켜드려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대한항공 주식 선물 매도 단기적으로 이슈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민재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주식 사지 마라 시간에 채택된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매수 고민 있으셨던 분들이거나 분들 혹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잠시 뒤에 차바이오텍과 함께 2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상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수고해주신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2부에서 역시나 전화, 문자, 별톡방 통한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서 잠시 뒤 2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부로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 선물 타가시라고 퀴즈 내드릴게요. 화면으로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로 1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블랙 프라이데이, 2번 글루미 썬데이, 3번 해피 썬데이.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분만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뒤에 제가 2부에서 아주 쉽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2부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